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캔에서는 기업 뉴스 두 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존슨앤존슨이고 또 하나는 토요타입니다. 자, 존슨앤존슨 뉴스부터 보면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존슨앤존슨의 파산 시도 항소심에서 거부당했다. 자, 왜 갑자기 존슨앤존슨이 파산을 하겠다는 건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지금 활석 베이비 파우더 관련해서 집단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 베이비 파우더인데요.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브랜드죠. 이 소송 얘기가 나온 지는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사정을 살펴보면 이 베이비 파우더의 원료인 활석을 캘 때 주변에 성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석이 성면에 오염됐어요. 아시다시피 성면은 잘 알려진 발암물질입니다. 이 성면에 오염된 활석을 베이비 파우더의 원료로 쓰다 보니까 베이비 파우더 사용자가 암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처음으로 난소암 환자한테 판결이 납니다. 존슨앤존슨이 7,200만 달러를 배상해줘라. 존슨앤존슨은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 우리는 항소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판결이 나자마자 순식간에 1,000명 이상이 집단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늘어서 지금은 38,000명이 넘었어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존슨앤존슨은 2021년에 텍사스 투스텝이라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텍사스 주법이 정하는 파산법입니다. 자, 1단계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사고 관련 모든 채무와 법적 책임을 이 자회사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일정 정도 배상한 후에 이 자회사는 파산해버리는 겁니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파산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챕터 7과 챕터 11이 있어요. 챕터 7은 채권자들이 다 들어와서 사업을 중단시키고 회사의 자산을 나눠 갖는 겁니다. 그리고도 남은 게 있으면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챕터 11은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게 두고 법원이 경영진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경영진이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까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기업은 생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챕터 11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는 능력이 있는 회사에 해당되는 얘기고 사실은 챕터 7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텍사스 투스텝은 챕터 11에 속한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자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다릅니다. 존슨앤존슨은 자회사 이름을 LTL 매니지먼트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회사 유형은 LLC입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 책임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다 소진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체돼 버리는 겁니다. 이 존슨앤존슨의 방안을 미국 항소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기각한 이유는 텍사스 투스텝은 재무적 난관에 빠진 회사에만 해당된다. 너희는 그런 회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사실 존슨앤존슨은 재무적 난관과는 거리가 먼 회사입니다. 미국 기업들 중에 트리플 A 등급을 보유한 회사가 딱 두 개 있습니다.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존슨앤존슨이에요. 미국 정부도 트리플 A에서 국채 때문에 한 등급 강등됐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진 회사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이익이 급등했어요. 코로나 백신은 안 만들었지만 치료제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익만 200억 달러 이상이 났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이 베이비 파우더 사고로 얼마까지 배상해야 될지 JP 모간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이익 규모로 보면 이 배상액은 쉽게 갚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존슨앤존슨이 이 사건으로 한 45억 달러 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수년 넘게 이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걱정하는 거는 배상액보다는 이 소송이 야기시킬 여러 가지 타격입니다. 자, 이번 텍사스 투스텝 기각으로 인해서 존슨앤존슨이 계획을 세워놓은 이 소비자 생활용품 분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사업 범주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약과 의료, 그리고 소비자 위생용품인데
이번 기회에 아예 이쪽을 완전히 분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이름도 지었어요. 캔뷰라고. 그리고 올해 이 캔뷰를 독립할 계획이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 어그러진 겁니다. 이번 항소법원에서 존슨앤존슨의 입장이 사실 문제가 됐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우리는 배상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다. 배상은 충분히 하겠다. LTL에 충분히 펀딩을 하겠다.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 이런 입장이 오히려 존슨앤존슨한테 불리하게 작용했던 거예요. 존슨앤존슨이 최대 615억 달러를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존슨앤존슨은 지금까지 이 베이비 파우더 소송에서 대부분 다 승리했어요. 2018년에 좀 크게 패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021년에 이미 배상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은 자사의 평판이 훼손될까를 걱정했던 거예요. 존슨앤존슨은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걸로 사실 유명하죠. 1982년 타이레놀 사건에서 손해를 무릅쓰고 전수회수한 이런 결정이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 대중은 평판이 무서워서 자회사를 따로 만들어준다. 이거는 기업의 책임 회피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판결도 그렇게 난 거고요. 자, 이 판결이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걱정이죠. 3M이 그 중에 하나인데 군인용 귀마개 때문에 23만 명이 귀와 청각에 손상을 입었다 해서 집단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M은 이 존슨앤존슨이 받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3M의 계획도 똑같습니다. 텍사스 투스텝, 에어로 테크놀로지 LLC 역시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습니다. 3M의 재무적 상태는 존슨앤존슨보다는 훨씬 안 좋기는 하죠.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토요타의 차기 CEO가 전기차에 힘을 쏟을까라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토요타 자동차는 차기 CEO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 CEO인 아키오 토요타는 창업주의 손자입니다. 지금까지 13년간 CEO로 재임했는데 내년 4월에 엔지니어 출신인 코지 사토가 CEO를 승계하게 됐고요. 아키오 토요타는 이사회 의장직만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 두 사람이 새로 개발된 렉서스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람이 아키오 토요타고 이 사람이 코지 사토입니다. 동영상은 토요타 자동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전기차가 출발이 빠르다 보니까 둘이 동시에 감탄하는 모습입니다. 자,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차의 맹주죠. 프리우스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집념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순수 전기차에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작년 6월에 처음 출시한 순수 전기차가 BZ4X입니다. 그런데 출시되자마자 품질 문제로 생산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작년 10월에야 생산이 재개됐는데 그동안 판매 대수가 미미했습니다. 사실 아키오 토요타 CEO가 전기차에는 대단히 미온적이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는 침묵하는 다수의 대변인이다. 침묵하는 다수는 전기차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기차에 외골수로 초점을 맞추는 세태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인프라가 이렇게 미비한데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몰린다면 과연 운행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도 전기차만큼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토요타는 두 가지 계산을 했습니다. 배기가스 배출량에서 하이브리드가 순수 전기차와 비슷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무대뽀 주장이 아니라 MIT에서 관련 과학자까지 데려다가 팀을 만들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순수 전기차는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 안 하죠. 하지만 배터리를 만드는데 화석연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배터리 수명이 차량 수명보다 짧아서 차량 수명 따라가려면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면 하이브리드도 순수 전기차만큼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계산은 하이브리드 차가
리튬을 훨씬 더 적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리튬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리튬 공급이 안 돼요. 부족해요. 매장량이 기본적으로 적은 건 아닙니다. 이 남미 3국,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가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을 생산하는 나라를 보면 볼리비아는 아예 여기 없어요. 중국이 1위입니다.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몇 년 후에도 한 45%는 중국이 점유할 전망입니다. 리튬 재련 캐파를 중국이 갖고 있다는 거죠. 리튬은 재련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기술 혁신을 해서 이 기간을 단축을 해야 되는데 이 혁신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전기차 세상이 되기 전에 망한다, 제조 중단이 일어난다 라는 게 토요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시장은 토요타 생각대로 가고 있지 않죠. 작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재작년에 비해서 50% 증가했습니다. 일본 자동차의 MS는 2에서 3%밖에 안 됐습니다. 2010년만 해도 일본 자동차가 전기차 1위였습니다. 70%에서 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죠. 2009년에는 미쓰비시 IMI가 휩쓸었고 2010년에는 닛산 리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2년 지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토요타는 여전히 하이브리드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 중에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3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순수 전기차는 별로 없어요. 토요타는 순수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워낙 높아서 소비자는 하이브리드를 선호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판단이 오판이었던 거죠. 여기에는 당연히 각국 정부의 보조금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여전히 하이브리드를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하지만 일본 자동차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5%밖에 안 돼요. 일본이 좋아한다고 해서 하이브리드만 만들어서는 토요타한테 희망이 없는 거죠. 자, 유럽은 2030년대가 되면 휘발유 경유차는 판매 안 하겠다라고 했고요. 하이브리드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도 하이브리드 중단하겠다고 결정을 했죠. 자, 그렇다면 토요타의 새로운 CEO 사토 상이 지금부터 전기차를 중심에 놓는 전략으로 선회할까? 사실 코지 사토는 현재 렉서스 사장입니다. 렉서스 순수 전기차 개발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회사 전체를 전기차 쪽으로 끌어갈까? 기존 자동차 회사는 전기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요타가 조금 더 전기차 쪽으로 가긴 하겠지만 다른 자동차 수준의 드라이브는 걸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은 지금까지 여러 번 이렇게 해왔습니다. 선두주자의 셈법에 의존하다가 사실 망한 경우가 많죠. 메모리 칩에서도 그랬고 디스플레이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직은 토요타가 글로벌 1위입니다. 그런데 계속 글로벌 1위를 유지하려면 리튬 기술 혁신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